추리소설의 여왕, 독살의 여왕,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역사가의 눈으로 읽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동안 온천, 관상, 여행, 소비와 같은 역사학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주제들로 독자들을 만나온 역사학자 설혜심이 이번에는 어린 시절 빨간 책을 탐독했던 독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그 시절 우리들의 애거서를 다시 불러옵니다. 애거서 크리스티 일기는 그의 작품 곳곳에 숨어 있는 16가지 단서를 통해 푸아로와 마플이 거리를 누비던 20세기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는 시도입니다. 설혜심은 이 책에서 애거서의 생애와 작품의 내용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 애거서의 작품이 당대의 가치관과 사회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추리소설이 사회사에서 얼마나 유용하고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번 난독 낭독에서는 제국이라는 단서를 통해 애거서의 작품을 살펴보고 그의 작품에 스며 있는 제국의 영광이라는 향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애거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거서 크리스티 읽기 16장 제국 해외여행 떠날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애거서는 여행을 사랑했다. 여행은 꿈의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행에 대한 애거서의 애정은 개인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는 6살 때 일찌감치 해외여행에 맛을 들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을 세놓고 물가가 싼 해외에 나가 사는 일이 유행이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고 아버지의 건강까지 나빠지자 애거서의 가족은 하인까지 딸려 집을 세주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휴양지 포에 머물렀다. 애거서는 사교계 데뷔식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치렀다. 형편상 런던 사교계의 딸을 진출시킬 수 없었던 어머니는 요양을 핑계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행을 택했다. 아치와 결혼한 후에는 세계 일주 여행을 하기도 했다. 세계 여행은 뜻밖의 기회였다. 1924년 웸블리에서 열린 영제국 전시회 홍보사절단에 남편이 합류하면서 부부가 함께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 식민지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는데 1917년 인도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제국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영제국 전시회는 식민지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교역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1922년 애거서는 무려 10달에 걸쳐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돌았으며 하와이에서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냈다. 그 경험은 그녀의 세계관을 상상할 수 없을 만치 넓혀놓았다. 평생 해수욕을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애거서는 남아프리카의 뮤젠버그 해변에 수영하러 갔다가 처음으로 서핑을 경험하기도 했다. 애거서는 그 후로도 서핑을 즐겼으며 자신이 영국 여성 중에서 최초의 서퍼였다는 사실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여겼다. 갈색 옷을 입은 사나이를 보면 그 경험을 녹여낸 장면을 찾을 수 있다. 뮤젠버그에 놀러간 앤 베딩필드는 사람들이 둥글고 납작한 서프보드를 타고 파도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앤은 임시로 두꺼운 판자로 보드를 만들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파도 타기에 성공한다. 그녀는 행복에 젖어 광난 상태로 보드에서 뛰어내렸다. 애거서가 얼마나 기쁨을 느꼈는지가 글에 고스란히 스며 있다. 그 후로도 애거서는 많은 여행을 했다. 당시 여행은 웬만큼 사는 영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습관이었다. 그 습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8세기 초부터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은 유럽의 변방에 자리 잡은 약소국이었고 멀리서 유럽 대륙의 찬란한 문화를 동경했을 뿐이다. 하지만 17세기 말 해상권을 장악해가며 상업과 투자 잉여가 증가하자 영국은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고리타분한 대학 교육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지배계급은 자식들을 앞다투어 해외로 보내 공부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른바 그랜드 투어라고 불리는 움직임이다.
끝없는 밤에서는 20세기판 그랜드 투어가 나온다. 변변찮은 배경을 가진 마이크는 백만장자 엘리와 결혼하면서 뒤늦게 그랜드 투어를 떠났다. 상류사회에 진입하려면 교양과 예술적 안목이 필수적이었고 마이크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고통스럽게 그 훈련을 감내해야 했다. 프랑스 인상파에 대해 배울 때는 화가 세잔의 그림을 감상했는데 그는 세잔을 언제나 집시를 뜻하는 체간노와 헷갈리곤 했다. 그런 전통 덕인지 먹고 살 만한 영국인들에게는 자국의 음습한 날씨를 피해 남유럽으로 떠나는 일이 일종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누명에서 그 웬다보는 리오 아가일에게 해외여행 떠날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로마나 시에나에 가시던 걸 잊으셨어요? 라고 묻는다. 갈색 옷을 입은 사나이를 보면 유스터스 패들러 경이 겨울에 영국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여름엔 영국이 좋고 겨울엔 리비에라가 좋다. 라고 일기에 적었다. 자신이 정상적인 영국 상류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말이었다. 그렇게 리비에라로 떠난 영국인들을 모티브로 삼은 소설이 푸른 열차의 죽음이다. 템플린 부인은 리비에라의 사교계를 주름잡는 인물이다. 그리고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다. 지중해는 영국인들에게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다. 18세기 이후가 되면 영국 상인들이 세계 교역망을 장악하는 한편 다수의 행정가와 군인이 식민지에 파견되면서 훨씬 더 많은 영국인이 지구 곳곳을 누볐다. 일찍이 수젠하우가 제국 열강의 국민이라면 자국에서는 폐소공포증에 시달린다고 분석했을 정도로 그들은 넓은 바깥 세상의 공간에 중독된 사람들이었다. 애거서 소설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거나 혹은 한때 외국에 체류했던 경력을 가진 이들이다. 테이블 위에 카드에 나오는 레이스 대령은 영제국 구석구석을 전부 가본 사람이고 잠자는 살인의 주인공 그웬다는 인도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자란 뒤 영국으로 돌아온 새 신부다. 어디 그뿐이랴. 갈색 옷을 입은 사나이, 나일강의 죽음, 오리엔트 특급 살인, 바그다드의 비밀처럼 여행 자체를 뼈대로 삼은 작품도 많다. 애거서는 여행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그런 만남은 모호한 과거 혹은 의심스러운 정체성을 암시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곤 한다. 특히 파도를 타고의 한 대목은 매우 시사적이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고든 클로드가 젊은 여자와 결혼한 뒤 갑자기 죽어버린다. 이제 정체 모를 젊은 미망인 로잘린이 돈줄을 틀어주게 되고 가족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도대체 고든은 젊은 로잘린을 어떻게 만났던 것일까? 고든의 누나 아델라 마치몬트의 대답이다. 오 얘야, 배인지 비행기인지에서였다는구나. 아마 남미에서 뉴욕으로 갈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비서며 타이피스트며 가정부 같은 모든 여자를 아무 일 없이 잘 지나쳤는데 말이야. 애거서의 텍스트에서 여행이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깥 세상을 소설에 삽입하는 방식 때문이다. 식민지의 경험이란 대개 매력 없는 늙은 남성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써먹는 수단이다.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의 카터 대령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날씨가 쌀쌀하면 아프가니스탄 산길이 생각난다고 하고 걸핏하면 상하이 클럽을 들먹이곤 한다. 하지만 킹스에번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상하이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인도에 있었을 뿐 그보다 동쪽으로는 한 발짝도 떼지 않았다. 인도에 있는 동안에도 소고기 통조림이며 자두, 사과잼을 빼돌린 지저분한 인물이었다. 카리브해의 비밀에는 마풀이 폴그레이브 소령의 재미없는 회고담을 억지로 들으며 앉아있는 장면이 있다. 마풀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이야기의 무대가 조금씩 바뀌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예전에는 인도가 주무대로 영국령 인도의 여름 수도인 심나, 가마꾼, 호랑이, 이른 아침의 간단한 식사, 초타하지리 같은 단어들이 자주 튀어나왔지만
폴그레이브 소령은 사파리, 케냐 부족 키쿠유, 코끼리, 스와힐리어 같은 단어를 자주 말했다. 이처럼 애거서의 소설에서 제국이란 등장인물이 풀어내는 이야깃거리의 소재로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애거서의 작품 중에는 중심부인 영국이 주변부인 식민지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날카롭게 짚는 부분들이 있다. 비밀 결사에서 토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자 터펜스는 그렇다면 식민지는 어때? 라고 묻는다. 식민지는 궁지에 몰린 본국인에게 돌파구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갈색 옷을 입은 사나이에서 유스터스 패들러 경은 아주 감상적인 어조로 남아프리카가 세계를 향해 무엇을 보여주려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고는 과실, 농장, 옷가지, 양모, 목재, 가축과 가죽, 금, 다이아몬드 라고 스스로 답한다. 남아프리카는 그야말로 온갖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처일 뿐이다. 그것을 가져다 팔고 이득을 취하는 이들은 그 질문을 던진 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다. 이 모든 대사에서 식민지는 아무런 주체성을 갖지 못한다. 더 심한 것도 있다. 침리스의 비밀에서 앤서니 케이드가 자신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다. 모든 일은 약 3주 전 불라와여에서 비롯되었다. 불라와여는 영제국 변방의 식민기지로 앤서니는 그곳을 이렇게 묘사한다. 영국은 오직 영국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종류의 곳이지요. 기가 막히는 표현이다. 식민지가 자기를 쳐다봐 주지 않는 본국을 짝사랑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오만함 때문인지 영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2의 영국을 창조하려 했다. 주요 도시마다 영국인만 출입하는 클럽을 만들었는가 하면 심지어 자연마저도 영국식 이름으로 제명명했다. 바그다드의 비밀의 종반부를 살펴보자. 에드워드는 빅토리아에게 데번셔로 갑시다. 라고 말한다. 바그다드에서 뜬금없이 데번셔라니. 그곳은 바그다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관목숲이었다. 빅토리아는 봄의 영국으로 돌아온 것 같군요. 라고 말한다. 여기서 봄의 영국이란 식민주의자들이 타지에서 직면한 모든 위험과 도전을 거세한 평화로움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다. 두 영국인은 바그다드 인근의 어느 지역을 봄날의 데번셔라고 부름으로써 그곳을 자기네 나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어디 그뿐이랴. 본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식민지 물건들로 집안을 장식하면서 제국주의의 지배, 피지배 관계를 재확인하고 제국의 영광을 이어갔다. 애거서의 소설에서 신뢰를 묘사하는 장면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식민지에서 가져온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 코끼리는 기억한다만 해도 그렇다. 올리버 부인은 어린 시절의 유모 매천 부인을 찾아가 정보를 얻으려 한다. 매천 부인의 거실은 자식이며 친지 그리고 자신이 돌봐주었던 아이들이 장성해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윌슨 대령이 싱가포르에서 보내준 노스 테이블과 베나레스 노스의 장식품, 고고학자 아들이 이집트에서 보내준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스캐럽 등 말이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가져온 장식품의 최고봉은 바로 사람, 즉 식민지인 하인을 두는 것이었다. 헤이즐모어 살인사건에 등장하는 와이엇 대령은 터번을 쓴 인도인 하인 압도를 데리고 산다. 그는 원주민 하인이 최고요.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자면 영국인들에게 식민지와 본국을 오가는 일은 단지 이쪽 집에서 저쪽 집을 오가는 것일 뿐이었다. (1928년) 애거서는 이라크의 발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맥스 멜로인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애거서보다 14세 연하인 맥스는 말수가 적고 진지한 고고학자였다. 그 전까지 애거서는 단순히 여행을 떠났지만 결혼 후 여행이란 주로 유적 발굴을 위한 장기 출장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생스러운 일정이었다. 하지만 애거서는 멀미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열악한 외국 환경을 놀랄 만큼 잘 견뎌내는 체질을 지니고 있었다.
에거서는 유물을 닫고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고 포장하는 등 아주 열심히 일했다. 발굴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식으로 강의를 들으며 축척과 사진 기술을 배웠다. 유물에서 흙과 먼지를 떨어내기 위해 실험 정신을 발휘하기도 했다. 오렌지 나무 꼬챙이부터 뜨개질용 바늘, 치과 도구까지 온갖 것을 사용해 본 결과 얼굴용 화장 크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3주가 지나자 에거서는 내 가엾은 늙은 얼굴에 바를 크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면서 한탄하기에 이르렀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에거서의 발굴 경험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메소포타미아의 죽음과 바그다드의 비밀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죽음에 나오는 발굴 현장이며 숙소에 대한 묘사는 에거서 작품을 통틀어 최고 수준의 사실성을 자랑한다. 바그다드의 비밀에서는 문외한인 빅토리아가 고고하게 입문하는 과정이 꽤 길게 나와 있는데 에거서의 자서전과 비교해 읽어보면 자신의 경험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고학자와 결혼하고 발굴에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에거서는 자신이 아시리아 왕들의 정확한 연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도 결코 갖추지 못했다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저 고고학이 드러내주는 인간의 개인적인 면면에 엄청난 흥미를 느낄 뿐이라면서 말이다. 서판에 새겨진 계약서에 나타난 자신을 노예로 파는 방법과 장소, 양자를 드릴 때의 조건, 작은 개의 무덤 위에 적힌 비문 같은 것들이 그녀가 고고학에서 발견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에거서는 분명히 자신을 고고학자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자서전을 보면 직접 발굴에 참여하고 난 후에야 방문객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대목이 있다. 똑같은 내용이 바그다드의 비밀에서도 나타난다. 2명의 견학자가 떠난 뒤 파온스풋 박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매일같이 견학자가 올 것이라고 한숨을 푹푹 쉬는 장면 말이다. 여기서 에거서는 빅토리아처럼 발굴 현장에 속한 사람이고 그곳을 재미삼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귀찮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에거서가 서아시아에 온 유럽인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 여행자와 학술 활동에 종사하는 발굴 단원이다. 비슷한 구분이 세 번째 여자에도 나온다. 닐 경감은 푸아로에게 앤드루 레스터릭이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케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광물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다닌 사람이라고 알려준다. 닐 경감은 하지만 코끼리 사냥꾼이나 고고학자, 식물학자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업적인 것이었고 언제나 성공했죠. 라고 말한다. 여기서 일단 코끼리 사냥꾼을 제외하고 보자면 다시금 선명한 대비 구도가 드러난다. 고고학자나 식물학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식민지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가, 두 집단 말이다. 발굴 단원이 소설에서 방문객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고고학 발굴 단원으로서 에거서는 이익에 눈먼 전형적인 식민주의자들과 자신을 분명하게 구분지으려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적인 죄의식에서 도피하는 전략일 수 있다.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과학의 추구, 지배나 피지배 관계가 아닌 중립적이고도 순수한 학문 추구라는 외피를 입고 말이다. 이것은 메리 로이스 프렛이 제국의 시선을 통해 설파한 반정복이라는 용어를 떠오르게 한다. 반정복은 제국주의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들의 결백을 지켜내고 싶었던 유럽의 부르주아 주체들이 활용한 재현 전략이다. 이 전략은 유토피아적이고 순수해 보여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권위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 식물학자, 박물학자, 광물학자, 나아가 고고학자들은 객관적이고 사심 없이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의 팽창적인 상업활동이나 제국주의적 지배와는 거리가 먼 집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유럽의 팽창과 제국주의적 헤게모니의 열광적인 지지자이자 제국 기획에 충실한 보조자였다. 가장 정확한 서술을 표방하는 과학을 통해 그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찾아내고 이름을 붙였으며 분류했다. 심지어 고고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아주 먼 과거를 창조해냈다. 그렇게 얻은 이른바 과학적 지식은
오롯이 유럽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엄청난 자산이 될 터였다. 에거서는 그 어느 추리 작가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세계를 동원했다. 학자들은 그녀의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영제국의 노스텔지어 때문이라고 풀이한 적이 있다. 즉, 제국적인 헤게모니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에거서의 소설은 찬란한 대영제국의 영광을 그려내면서 그것이 마치 지속할 것 같은 위안을 준다는 말이다. ITV는 에거서 크리스티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현대물로 각색하지 않고 원작에 충실한 시대극을 고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셜록 홈스가 BBC의 셜록 시리즈를 통해 현대적 인물로 재탄생했던 반면 푸아로나 마플은 예스러움을 고집한 것이다. 푸아로를 연기한 데이비드 수셰이도 나는 에거서 크리스티가 만든 바로 그 푸아로다. 나는 그녀가 넣어둔 상자 밖으로 푸아로를 꺼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자는 바로 푸아로가 활동했던 시대적 맥락을 말한다. 에거서의 푸아로 프레임은 제국으로서의 영국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소환해낸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셜록 시리즈와는 다른 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심지어 식민 통치를 경험한 나라에서도 에거서의 소설이 크게 비판받지 않고 인기를 구가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독자들은 어차피 소설의 주인공들에게 이입할 수밖에 없고 작가가 제시하는 플롯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계지어진 탓일까? 아니면 에거서의 작품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심심풀이 추리소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까? 나 또한 어린 시절 갈색 옷을 입은 사나이를 읽으면서 마치 주인공 앤이 된 듯 모험심과 낭만에 가득 차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는 상상에 빠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설이 예전처럼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군데군데 거부감이 느껴지고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불편한 내용이 몰입을 방해한다. 그 덕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작품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갈색 옷을 입은 사나이가 영제국 박람회의 홍보 여행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쓰인 것이고 그런 탓인지 다른 어느 작품보다 영제국에 대한 신념과 충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같은 것들 말이다. 에거서의 소설은 주로 20세기에 집필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19세기 말 제국의 영광과 빅토리아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다. 20세기 후반 그 소설에 열광했던 시간은 영제국의 헤게모니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는 훈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에거서의 콘텐츠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자면 식민과 탈식민의 시간적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의 정치적 종속이 아니라 식민 세력이 타자의 몸과 공간에 스스로를 새겨넣는 순간인 것이다. 에거서가 소설 속에 녹여 넣은 영원한 영국을 이제는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